지금 영상을 통해 보시는 건 유럽 중부의 지도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지리적으로 무척 답답해 보이는 곳이 하나 있죠. 뭔가 햄버거 고기 패티처럼 양쪽에서 빵으로 꾹 눌린 것 같기도 한데, 이 가운데 눌린 나라가 바로 리텐슈타인입니다. 이름도 무척 생소하실 텐데요. 리텐슈타인은 지도상으로 왼쪽은 스위스, 오른쪽은 오스트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작냐면 국토 면적은 서울시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고요. 인구수는 39,000명 정도로 우리나라 한 개 동 수준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이 작디 작은 나라가 현재 1인당 GDP가 2억으로 명실상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데, 이렇게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고 부국이 되었는지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텐슈타인은 모나코, 룩셈부르크와 같이 명백하게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로 잘 사냐면 1인당 GDP가 우리 돈 무려 2억이에요. 전 국민 연봉이 2억이라는 소리인데, 이 2억이라는 수치는 우리나라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고요. 초강대국 미국에 비해서는 2.5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니 그 수준이 더 명확해지는 느낌인데요. 우리나라에선 대기업 부장, 임원 이상은 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 연봉을 리텐슈타인에서는 전 국민이 받고 있는 셈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잘 버니까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생활 수준도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 국민들은 최고 수준의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누리는 건 아주 당연하고요. 실업률은 1.6%로 세계 최저 수준을 유지하다 보니까 일자리 걱정도 없습니다. 그렇게 삶의 질이 높다 보니까 기대 수명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죠. 정말 부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이러한 리텐슈타인을 가만히 놓고 보면 딱히 자원이 나는 것도 아니고 국토 면적도 세계 꼴찌 수준이거든요. 심지어 나라가 너무 작아서 GDP 순위에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거기에다가 인구도 4만 명이 안 된다고 했죠. 당연히 세계 꼴찌 수준입니다. 더 심한 건 바다도 없고 높은 산밖에 없어서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기에도 너무 불리한 여건인데요. 이렇게 총체적 난국인 조건에서 어떻게 세계 최고의 부국이 된 것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죠.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바로 제조업과 금융업입니다. 아니, 이렇게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제조업과 금융업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는 생각이 들죠. 게다가 여기서 재미있는 게 이 리텐슈타인의 주력 제조업 분야 중에 틀니가 있다고 합니다. 이 틀니로 전 세계의 돈을 싹싹 긁어모으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리텐슈타인이 어떻게 제조업과 금융업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려면 살짝 과거로 가봐야 합니다. 리텐슈타인이 이렇게 부국으로 오른 배경에는 의외로 세계 1, 2차 대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보통 전쟁을 하면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건물들이 전부 파괴되고 경제가 무너져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리텐슈타인은 예외였습니다. 앞서 살펴봤듯 국가 크기도 너무 작고 지리적 여건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나라가 무척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1914년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한 거예요. 하지만 리텐슈타인은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는 중립국이기도 했고, 워낙에 국가의 규모도 작다 보니 강대국 입장에서는 뽑아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강대국들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어떻게 보면 지리적 효과를 봤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리텐슈타인은 세계 1차 대전에서 그나마 피해를 적게 입으며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차 대전을 겪으며 리텐슈타인 오른쪽에 붙어있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무너졌어요. 원래 리텐슈타인은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관세 동맹을 맺고 있었거든요. 그 동맹을 통해 식량과 생필품의 공급을 해결하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무너지면서 당장 국민들의 먹거리와 생활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리텐슈타인은 눈을 반대편에 있는 스위스로 돌립니다. 스위스는 그 당시에도 경제 대국이었거든요. 스위스의 화폐인 스위스 프랑은 국제시장에서 안정적인 화폐로 인정받고 있었고요. 그래서 리텐슈타인은 1924년 스위스와 관세 동맹을 체결하고 심지어 스위스의 프랑을 국가 화폐로 도입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갑자기 스위스가 굳이 이 작은 나라와 왜 관세 동맹을 맺지? 하지만 스위스도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스위스는 과거에 강력하게 산업화를 추진하던 리텐슈타인에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거든요. 이대로 리텐슈타인이 망해버리면 빌려준 돈을 받아낼 길이 사라지다 보니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숨통을 트여주기 위해 관세 동맹을 체결해준 거죠. 그런데 이 스위스와의 관세 동맹이 리텐슈타인에게 있어 커다란 성장의 기폭제가 됩니다. 스위스라는 경제 대국에 쉽게 접근하게 되면서 리텐슈타인의 국민들은 스위스에서 일자리도 얻고 무역 거래도 하며 경제를 키우게 된 거죠. 그리고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리텐슈타인은 이 기회에 강력한 산업화를 추진하고자 했어요. 하지만 산업화를 위해서는 이래저래 돈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당시 리텐슈타인은 자원도 인구도 돈도 없는 상황이었죠. 아니, 그러면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산업화를 하겠다는 거야 싶은데, 여기서 리텐슈타인은 획기적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바로 국내로 해외 투자를 유도하기로 한 거예요. 돈이 국가 안에 없다면 밖에서 가져오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말이 쉽지, 자원도 인구도 없는 이 국가에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게다가 당시 리텐슈타인은 해외에서 봤을 때 마냥 작고 잘 나가는 산업도 없고 말 그대로 매력적인
정상적인 구석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리히텐슈타인 정부는 국제사회의 매력을 발산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을 펴는데 이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바로 국내에 설립되는 모든 회사들에게 엄청나게 낮은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거죠. 이 낮은 세율은 리히텐슈타인 시민들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했고요. 심지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아도 같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파격적인 혜택을 내걸다 보니 정책 시행 이후 리히텐슈타인에 설립되는 회사가 폭증하게 됩니다. 이렇게 회사들이 폭증하게 되니 돈은 적게 받아도 세금을 내는 회사가 많아지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걷어들이는 세금의 액수도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리히텐슈타인이 신의 한 수를 두어가며 돈을 벌고 산업화를 위해 달려가던 이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한 것. 전 세계가 파괴되고 그로 인해 가난으로 찌들어가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이때 리히텐슈타인이 또 한 번의 전화위복이 되는 일이 생겨요. 2차 대전 당시 스위스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이 국가 방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 국민들을 군대나 군시설에 대거 투입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국민들이 차출되어 군에 투입되다 보니까 그 국민들이 일하던 노동 현장은 자연스럽게 공백이 발생하겠죠. 아니 아무리 전쟁 중이어도 누군가는 무기도 만들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근로 현장에 공백이 발생한 셈이에요. 게다가 전쟁 중인 나라에서 계속 생산을 하자니 언제 공장이 폭격을 맞을지도 모르는 상황. 그래서 이때 주변국들이 무기, 탄약, 엔진 부품 등의 제조 공장을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리히텐슈타인에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리히텐슈타인의 고품질 정밀 제조업의 눈부신 성장이 시작되는 거죠. 리히텐슈타인 국민들은 이제 일하기 위해 타국으로 떠나지 않아도 자국 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고품질 제조 기술들이 리히텐슈타인에 자연스럽게 흡수되었죠. 이렇게 다른 국가들이 싸우다가 힘들어지고 황폐해진 상황에서 리히텐슈타인은 그런 위험으로부터 한 발자국 벗어나 나홀로 눈부신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제조업을 통해 돈을 벌고 낮은 세금을 보고 밀려들어온 회사들에게 세수가 확보되면서 리히텐슈타인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게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2차 대전도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면 대부분의 지역들이 황폐해지잖아요. 국가들은 도시를 재건하고 정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이런 도시 재건에는 당연스럽게도 돈이 많이 필요하죠. 바로 이때 리히텐슈타인 금융산업의 성장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리히텐슈타인은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전쟁 중에도 제조업으로 돈도 벌고 성장해왔어요. 그러한 자금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다른 국가들의 재건에 조금씩은 자금을 대고 도움을 줄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금융에 눈을 뜨고 발달이 시작되었죠. 이러한 금융산업 발달과 동시에 뛰어난 제조 기술들을 바탕으로 현미경, 광학기기, 틀니와 같은 고품질 정밀 제조업이 크게 발달하게 됩니다. 정말 리히텐슈타인의 현명한 선택들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이후로도 리히텐슈타인의 고품질 정밀 제조업과 금융업은 빠르게 성장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성장을 더 증폭시키는 일이 있었는데요. 비교적 최근인 1991년 리히텐슈타인은 유럽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1995년엔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거예요. 이제는 리히텐슈타인의 제조업과 금융산업이 더 넓은 시장을 무대로 그 빛을 발하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 이 나라의 제조업에서는 틀니가 제일 주력 산업인데요. 리히텐슈타인 대표 틀니 회사인 이보클라 비바덴트는 전 세계 틀니 시장의 20%를 장악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즉 지나가는 어르신 5분 중에 한 분은 이 회사의 틀니를 착용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금융산업에서는 리히텐슈타인의 대표 금융그룹인 LGT그룹이 있는데요. 우리 돈 42조에 달하는 자산을 운용 중일 정도로 크게 성장했고요. 게다가 실업률은 겨우 1.6%, 인구보다 일자리가 더 많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여기서 재밌는 건 리히텐슈타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절반 이상이 주변국인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에서 출퇴근하는 외국인이라고 해요. 그만큼 일자리는 많은데 자국민만으로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변국으로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받은 셈이죠. 리히텐슈타인은 이제 노동력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나라에서 노동력을 수입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말 기적적인 발전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승승장구만 했던 건 아닙니다. 금융 분야에서의 문제가 있었어요. 리히텐슈타인은 금융 분야에서 매우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던 나라거든요. 즉 누가 리히텐슈타인 은행에서 거래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절대 외부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또한 그러한 상황에서 세율은 무척 낮았고 회사조차 실질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죠. 자연스럽게 돈 세탁과 세금 회피가 판을 치게 됩니다. 당시 리히텐슈타인 내에 회사만 세워놓고 운영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가 무려 5만 개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해요. 이렇게 세금 회피 회사들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 이를 가만히 지켜볼 수 없던 국제사회에서는 리히텐슈타인을 OECD 조세 회피 블랙리스트에 넣어버리기에 이릅니다. 이런 블랙리스트에 들어가게 되면 금융제재도 심해지고 리히텐슈타인 입장에서도 좋을 게 없죠. 결국 2009년 강력했던 개인정보보호법을 일부 수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주 작은 나라 리히텐슈타인이 어떻게 세계 최부국이 되었는지까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인구가 너무 적고 면적이 지나치게 작기 때문에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나라가 그런 안 좋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정책
정책적 결정과 행동으로 지금의 부국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자원과 넓은 영토를 가졌음에도 빈국이 되는 나라가 있는 걸 보면 리히텐슈타인이 사뭇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리히텐슈타인의 지금의 영광이 앞으로 계속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